지난 시간에는 그 같이 거의 다 읽었죠, 본문은. 네, 다 읽었죠. 오늘은 그거에 약간 사족을 붙이는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우리가 가치, 윤리 뭐 이런 얘기했죠. 또 도덕 이런 얘기. 잠깐 지난 시간에 그 저자 얘기를 정리하면 가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단 말이죠. 가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어떻게 가치를 이해하는가? 하나는 흉에서 비롯되는 실증주의의 시각. 또 하나는 플라톤, 칸트 에 기원하는 관념론의 시각. 그래서 전자에 따르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가 만들어낸 거다. 평가자의 생산물이다 말이죠. 좋다고 평가하면 그게 좋은 것이요, 아름답다고 평가하면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자체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가치는 발견하는 것, 가치가 실제한단 말이죠. 가치는 판단의 대상, 발견의 대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발견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저자는 후자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논란은 17, 18세기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정리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어느 쪽이 완성하고 있지 않아요. 논란 중에 있는 겁니다, 서로.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양자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논란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가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것 외에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보현스킨 말하고 있지 않은데 20세기 중반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고대 인물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죠. 덕의 윤리나 윤리는 성품의 문제이지 행위 규칙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되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가르칠 때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인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줘라 말이죠. 우리 흔히 고전적으로 전통에서 우리 전통 그 시골 마을 사등 방식입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반은 워낙에 그 인간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는 데 두었어요. 왜 사느냐? 사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렇게 했어요. 행복이 뭔데? 그러니까 그건 잘 사는 거야. 다시 잘 사는 건 또 뭐야? 그거는 자기가 가진 탁월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때 잘 사는 거야. 그럼 인간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 뭘까? 뭘 같아요? 그 시각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에서 보면 간단해요.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능력. 동물이 못 가진 건 말이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은 이성이 없다고 본 거죠. 물론 오늘도 그건 아마 비슷하게 인정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사면 그게 행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해서 덕, 아레테. 덕.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 그걸 덕이라고 했어요.
이걸 발휘하면 그게 행복이단 말이죠.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성을 따라 잘 구현하며 사는 삶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으로 지성을 통해서 잘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 품성을 통해서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잘 사는 것, 그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것, 세상 만사를 잘 식별해서 알아보는 능력, 그건 교육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숙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덕인데 그건 지적인 덕이에요. 또 하나는 행동에서 성품의 덕이 있어요. 이거는 지성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의지를 잘 조절하는 거죠. 절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용기라든지 정의라든지 너그러움이라든지 이런 덕목을 실천하는 거죠. 이거를 성품의 덕이라고, 성품의 덕. 근데 둘 다 타고나는 건 아니고 길러지는 거예요. 특히 성품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숙달되고, 그래서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사례 분별을 통해서 그때그때 반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그 가장 잘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용이시죠. 중용. 들어보셨죠? 중용. 그러니까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것. 예컨대 이제 한 가지만 들면, 용기가 지나치면 뭐가 되나요? 만용.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비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그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취하는, 그거는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게 지적인 도덕적인 덕, 성품의 덕을 갖춘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건 끊임없이 그런 식의 용기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용기는 행동을 그게 몸에 배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한때 그렇게 그 고전적인 덕목, 윤리적 어떤 그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덕이라는 게 이렇게 설파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말이죠. 한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젊은이를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특정을 해놓고 이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모호해요. 이게 덕스러운 사람, 중용의 덕을 갖춘 사람 이런 행동을 할까 안 할까 그때 상당히 고민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어떤 지침을 바로바로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고민을 한참 해야 돼. 문제는 막 벌어지고 막 둘이가 싸우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덕을 갖춘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그 사람 사는 세상의 그 문화적 조건에서 조금 달라요. 우리 농촌에서 덕 있는 사람이 하는, 우리 연장자 옛날에 그렇죠? 시골에 가장 그 나이도 많고 좀 약간 뭡니까 이 학식도 좀 갖추고 한 글귀나 좀 읽고 한 사람이 하는 그 말하고 저 다른 동네에서 하는 사람하고 말이 같겠어요? 다르겠죠. 문화가 다르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덕을 베푸는 사람의, 덕을 그 실천하는 사람의 그 행위라는 게 이렇게 일괄해서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이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행위 준칙으로. 그래서 이게 탈락됩니다. 중간에. 더 이상 윤리적인 어떤 그 규범에 원리로서 유용하지 않다, 별로 크게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잠깐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몇 년 흐르다가 그다음 기독교 윤리가 지배하니까 중시하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근대에 오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흉이 등장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흉은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좋다든가 착하다든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이것이 뭘 말하는 건가? 그걸 흉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불쾌해서 난 나쁜 놈이야 그러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저거 좋은 놈이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놈이 실제 좋고 나쁘게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놈을 나쁜 놈으로 보니까 나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 그 놈은 내가 좋다고 판단하면 그 좋은 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고 나쁘면
그 어떤 행위를 한 자의 속성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관찰자의, 그렇습니다. 관찰자의 평가자의 생산물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얘기를 딱 이렇게 딱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스킨 저 사람을 저기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실존주의라고. 그런데 이 주장이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야. 19세기쯤 오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공리주의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공리주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리주의. 이 어떤 일이 가져오는 이익, 그렇죠? 어떤 작업, 어떤 일,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이익에 의해서 그 행위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 뜻입니다. 공리라는 말은.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맨담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밀이라는 사람이에요. 밀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입니다. 네.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 기쁨을 주면, 쾌락을 주면 그거 좋은 행위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거 나쁜 행위다. 이걸 기본 원리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다 말이에요. 선한 거고. 그 고통의 양이 크면 클수록 나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후에 사람들은 그걸 양적 공리주라고 그래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밀이 그래요. 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질이 중요하지 쾌락이 그렇게 양이 많으면 뭐냐. 돼지가 배불러서 맨날 만족해 있으면 뭐냐. 조금 불만족하더라도 뭔가 좀 가치 있는 그런 쾌락을 느껴야지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구별하죠. 그러나 어쨌든 비슷해요. 그 양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질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얘기가 등장하면서 있다가 후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행위가, 공리주의는 특정 행위가 그 자체로 어떤 행위가, 이 행위, 공이라고, 이 공적할 때 이 공입니다.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말하면 행위하는 순간에는, 행위하는 동안에는 그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몰라.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어떤 즐거움, 쾌를 가져오면 그때 비로소 저건 잘한 거야. 예. 결과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앞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장을 결과주의라고 합니다. 결과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위하는 그 현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쾌가 행복이라고 말을 바꾸면 이 쾌를 많이 가져올수록, 그러니까 최대의 행복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에게 가져다 주면 그건 최고선인 겁니다. 그래서 속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말이 나오죠. 공리주의를 아주 요약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얼핏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거 오늘날도 이 표현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가 그 정책 입안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살 때 미리 뭘 하나요? 비용 편익 분석인가 그거 하죠. 비용 편익 분석. 그 공리주의입니다. 요만큼 투여해서 얼마큼 효과 나올 거냐, 얼마큼 많은 행복을 갖다 줄 거냐, 얼마큼 여기서 사맥을 만족시킬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 원리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상당히 여러 정책적 그 현장에서 저 원리를 암암리에 의식하지 못하고 써요. 저거를 실제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가끔 있긴 있는데, 우리 흔히 뭐 물건 살 때 가성비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가성비. 그것도 비싼 겁니다. 가성비. 투자한 그 인풋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냐 말이죠. 그 대비. 그게 좋으면 이익이 큰 거니까. 하여튼 그런 그 논리에서 하나 묶을 수 있는데, 이게 도덕의 문제에 오면, 순수한 도덕 문제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특히 정의라는 권리의 문제. 어떤 거냐니까, 이거는 자, 최대의 행복을 최대 다수에게 가져오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받고 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어떤 특정 사회에서 말이죠, 좀 사회가 불안전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사태가 불안해. 그러니까 집권자가 미운 놈을 탁 잡아서 조져.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켜.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돼. 그러니까 그 흔히 독재국가에서 많이 하던 겁니다. 그거. 효율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 그래서 다수에게 이익이 돼. 그렇잖아. 불안해서 서로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장사를 나가야 되나 마나 불안한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사회가 조용해져.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달성했단 말이야. 그런 제도가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을 취한다. 그런데 그걸 방기하고 다수가 조금씩 손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가 잃어버리는 그 이익이 다수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하찮단 말이죠. 그러면 다수의 이익이 크니까 그 정책, 그 어떤 제도는 선한 거다라고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보다 더 아주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어요. 아주 그 극적인 건데,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와요. 아마 이게 수리공들이, 예, 그렇습니다. 기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 가서 나뉘어요. 그런데 기차를 몰고 가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한 10명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이리 가야 돼. 근데 여기서 경적을 울릴 여유가 없어. 다만 이게 이쪽으로 틀 거냐, 이쪽 틀 거냐는 결정이 가능해. 그러면 공리주의자는 뭘 권하겠어요? 이 원리하면 2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수가 이익이잖아. 여기 치면 안 되겠죠. 이거 손해가 크잖아. 고통이 크잖아. 훨씬. 10사람의 고통, 2사람의 고통. 그러니까 10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2사람의 고통은 감내한다. 이게 공리주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암묵회가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각종 제도에서 그런 이른바 그 부정적 측면이 함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그와 연관된 문제점인데, 정의와 관련된 건데, 정의, justice 말이죠. justice라는 건 이제 형평성을 따지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형평성. 평등이라고 하는 그걸 기본으로 삼고 하는 가치인데, 이 공리주의는 분배, 최대 행복의 소유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나눠 가질까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아요. 전체가 많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두 사회를 예로 들어 봅시다. 두 사회가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한쪽은 한 10명이 구성되는데 한 사람이 한 10개씩 갖고 있어요. 어떤 분배물. 그러니까 다 배분되어 있는 거를 한 10개씩 비슷하게 나눠 가졌어. 10사람이. 그러니까 대체로 상당히 고만고만한 사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 그래서 합치면 얼마냐? 100이에요. 그렇죠? 대략. 근데 이쪽은 보니까 한 300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행복의 양이 많으니까 더 좋은 사회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10명인데 이쪽은 100을 갖고 여기는 300을 갖고 있단 말이죠. 결과로 생산물의 양이 300. 들여다보니까 300에 250은 한 3놈이 나눠 갖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7명은 5, 3, 2 이거밖에 못 가져. 근데 이 원래 따르면 이쪽이 좋은 사회야. 행복의 양이 많아. 총량이. 나눠 가질 부가 많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면 우리 요즘 말하면 잘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도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더 나은 사회야. 자신의 원리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렇죠? 이쪽이 더 부당한 사회고. 이런 문제가 있어, 공리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죠? 어느 나라나. 어디나 다 그래요. 이상하게 이 21세기 들어오면서 부의 편중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발상이 효용의 추구라고 하는 발상, 결과의 추구라고 하는 발상이 나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뭔가 설명은 되는데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이것의 대항마로, 공리주의의 대항마로 보통 하는 게 이제 얘기하는 게 칸트의 두 번째 관념론적 입장에서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이거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 결과는 윤리하고 상관없어.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옳다 그러면 행할 뿐이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하면 안 돼. 오히려 결과를 고려하면 그건 윤리적인 행위가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명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한 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건 법칙, 준칙, 도덕적 준칙을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준칙을 또는 도덕적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 이게 선의 기준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 선의지. 다만 그 준칙, 그때 그 준칙은 어떤 것이어야 도덕적일 수 있는가? 내가 조금 비틀어 설명해야 되는데 말 자체는 좀 어려워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가 따르고자 하는 도덕 법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로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러니까 네가 행동에서 윤리적 원칙으로 참고자 하는 그 원칙은 너만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런 법칙인 경우에 넌 그걸 따라서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내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된다. 아니 보편적인 것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드는 건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가끔 약속은 안 지켜도 좋아. 가끔 약속은 안 지켜도 좋아. 노골적으로 거짓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은 가끔 어길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그러나 진하게 거짓말은 하지 마라. 도덕적인 명령일 수 있겠어요, 없지? 내 아들한테 하는 거야 지금. 아들 앉혀놓고, 야 인마, 너 약속은 아빠랑 했으면 안 되겠지. 그러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편적 입법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안 한가요? 이게 보편적 입법 원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도덕 원리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는 입법 원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럼 약속은 가끔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허용될 것 같아요? 도덕 원리로? 허용 안 된다 그래요, 칸트는. 왜? 약속을 가끔 안 지켜버리면 약속이 무의미해지는, 어느 순간 무의미해져요. 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한번. 보편적으로 누구나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해버렸어요. 한번 선택한다고.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회 풍토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약속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자꾸 어기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죠? 사회 속의 신뢰가, 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관 원하는 사회관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반사회적인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칸트가 보기에는 대단히 반사회적인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아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너가 하려는 그 의지, 그 동기, 너가 뭘 하려 했느냐, 보편적 입법 원리를 따라 행동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기주, 아까 그건 공리주를 결과주로 했죠. 결과에 놓고 판단한다. 이거는 결과는 상관없이 동기만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동기주의라고 합니다. 모티베이셔널리즘, 동기주의. 동기가 윤리적이면 그 행동은 윤리적이다. 아까 공리주의는 그 결과가 좋으면 그 행위는 윤리적이다. 다르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결과는 상관없이 그 동기만 보고 판단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뭡니까? 보편적인 도덕률, 보편적인 윤리가 가능합니다. 이걸 따라가면 누구나 공히 따르는 법칙, 이걸 강조하니까요. 아까 결과주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주의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주의, 좀 객관주의적 결과를 낳습니다. 동기주의는. 그런데 이것도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참 어느 하나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당장 이제 머리 굴려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시골에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밖에서 문을 아주 급하게 두드려요. 이랬더니 나 좀 숨겨주시오. 왜 그러죠? 누군가 나를 지금 헤아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큰일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 들어오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해야 된다. 이건 보편적인 명령일 수 있겠죠? 그죠? 봐드렸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숨겼어요. 다락방에 숨겼는데 좀 있으니까 이게 누가 이게 뭐 한 곳에 놈이 그냥 CCTV에서 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도망쳐 왔는데 못 봤냐? 어떻게 해야 되죠? 못부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짓말하고 있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고 하는 원칙과 거짓말하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어느 걸 택할 거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또 하나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그 과학처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상관없이 원칙을 따르라 이건 너무 무자비하잖아. 상황과 맥락이 있는데 때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게 사람 삶 아니에요.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수학적 법칙처럼 아니면 과학의 무슨 원리처럼 이렇게 딱 못 봐가지고 그걸 따라 산다? 인간 삶이 아니다 말 인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 시간 여행자라 그럽시다.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 예언자든 1910년쯤에 독일에 갔다가 요만한 아이 히틀러를 만났어요. 아직 11, 2살 된 아이 히틀러. 어린애 히틀러. 무슨 말인지 알으셨죠?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친구가 나중에 수백만 명을 도살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이 순간에 제거할 거냐 말 거냐. 어느 게 도덕입니까? 어떤 게? 물론 이건 사유실 가상 공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답하기 어려워요. 공유주의에 따르면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고통을 주시는 거니까.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의무론에 따르면 결코 타인의 행명을 해할 수 없어요. 어느 쪽 원리에 따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윤리를 우리는 지금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덕의 윤리 이걸 합쳐서 인간의 행위의 규범을 말한 것이다. 규범윤리라고 그래요. 규범윤리. 노머티브 에틱스. 노머티브.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규범윤리.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규범윤리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아까 그 숨겨준 거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 입장에 서면. 근데 의무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론에서는 허용 안 된단 말이죠.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뭐 법칙으로 저 역할을 못 하니까 예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실히 주장이기 때문에 칸트 이후에 그걸 그대로 따른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따라간 사람은. 물론 여기 아까 객관주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저자처럼 가치는 발견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살인은 악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악이다 하는 사람들은 칸트의 그 정언명령식의 보편성을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칸트의 얘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반복하는 사람은 오늘날 없어요. 약간 비틀어서 이런저런 막 비틀어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원명도 보편성을 띄어야 되니까 하나의 규칙으로서. 그런데 공리주의는 형태로 살아남아요. 이 규범윤리 이후에 이건 고전적인 형태의 규범윤리고 고전적인 형태의 20세기 이전에 이미 거의 완결된 그런 어떤 이론 체계인데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삶의 현장이 상당히 이제 다양해진단 말이죠. 직종도 많아지고 일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 상황에 부딪히는 걸 사람들이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응용윤리라는 분야가 생겨요. 응용윤리.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다양한 어떤 뭡니까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생명윤리, 의료윤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생명윤리, 생명체를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이걸 생명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낙태, 안락사, 뭐 있잖아요. 장기의식, 유전자 조작, 이거 생명체 다루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것과 될 것을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윤리, 의료윤리, 생명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걸 좀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환경, 동물,
이것들을 향한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윤리,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 명령입니다. 주변의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동물윤리.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응용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생명윤리 또는 뭐 환경윤리 또는 다양한 어떤 직종의 윤리, 직업윤리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하나같이 그 뿌리는 이걸 쓰거나 공리주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규범주의가 갖고 있는 그 내재적 한계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현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 원천 뿌리에서의 논란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낙태를 예를 들면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죠. 강하게 반대하죠. 생명이다. 낙태, 임신, 태아가 딱 그 생성되는 순간 생명이다. 독자적인 생명이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칸트식 의무의 윤리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현재까지. 반드시 해서 될 것과 해서 안 되는 거 딱 간단 말이죠. 공리주의 오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태아는 아직 독립적인 자율성이 없다. 인권을 부여할 만큼의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취급해버려요. 거기다가 산모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쾌락, 그 양을 계산해요. 그래서 산모가 느끼는 행복의 최대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할 수 있다. 된단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동물윤리, 요즘 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동물들 뭐 식용으로 기르는 거. 보셨죠? 왜 닭장에 혹이 채워가지고 닭이 운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살찌게 해가지고. 예, 돼지도 그렇고. 참, 그게 누가 얘기하는데, 소는 뭐 14년에서 뭐 20년 산다든가? 근데 그 식용으로 기르던 소는 6개월인가 7개월 산대요. 닭도 한 15년 사는데, 닭장에서 3개월인가 4개월 산대요. 한 달? 그건 경우에 따라서겠죠. 그러니까 뭐 3개월인가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업 생산물이에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렇죠. 얼만큼 그 가장 효과적인 대목까지만 기를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식량 먹이는 사료 양과 얻어진 고기의 양을 비례해서 그것이 딱 그 최대치가 이익이 되는 최대의 행복, 최대의 쾌가 얻어지는 그 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 되는, 살짝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리주의자가 그에 반길든 사람이 있어요. 피터 싱어라고 아마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피터 싱어.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예요. 근데 뭐 규칙 공리주의라고 해야 하는 건데 뭐 끝까지 갈 거 없고 이 사람은 그 최대의 쾌락 얻어지는 행복 그것의 그 행복의 그 적용 범위를 인간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도 고통을 느끼면 그것이 쾌락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도 최대한의 행복을 느낄 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거다 말이죠. 공리주의 원칙상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최대 행복 속에는 동물의 행복도 포함된단 말이죠. 고통을 피해야 된다 할 때는 동물의 고통도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해방을 주장합니다. Animal Liberation. 그 사람은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원칙을 인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또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주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류 뭡니까 그 윤리학의 논쟁 중에 아주 대강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이제 하나 조금 덧붙일 게 있는데 맥락을 조금 바꿔서 자 제가 이제 규범윤리로서 공리주의, 의무론, 덕의윤리, 그다음 이것들을 응용한 도덕론으로서 응용윤리, 곧 생태윤리, 동물윤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윤리. 근데 이런 큰 어떤 역사적 그 윤리학적 담론에서 윤리적 논쟁사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중간에 1930년대 전후로 해서 여기다가 칼을 딱 들이민 사람들이 있어요. 칼 죽이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이건 마치 그 종래 형이상, 신학 이런 것들의 세계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논리 실증자들. 여기 원천이 누구냐니까 흉이에요. 흉. 데이비드 흉. 이 사람들이 왜 윤리적 논쟁에 들어가서 이게 뭐 별로 의미 없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냐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말이, 인간의 주장이 인간의 명제, 어떤 판단, 명제라고 합시다. 어떻게 선언하면 돼, 명제. 어떤 주장이 말이죠. 어떤 주장이 이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경험적으로 검증돼야 된다 사람들입니다. 검증, 확인돼야 된다. 어떤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건 의미 있는 것이지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 그건 헛소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아예 검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엔 신이 도대체 없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주장이 다 그런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의 생각을 따라서 윤리적 주장은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윤리적 어떤 행동을 보고 그 관찰하는 사람,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느낌, 감정, 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데 거기에 무슨 학문적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감정이고 정서인데 객관적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난 참 멋있다고 생각해. 참 멋있는 사람이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뭐가 멋있어? 찌질하구만. 그럼 그 멋있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은 멋있는 것도 아닌 것도 몰라 지금. 근데 지금 눈에 콩가시가 씌어서 멋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멋있다 이 표현이 이거 과학적 표현이냐? 검증 가능하냐? 불가능하단 말이죠. 왜 학문적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는. 저 친구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착한 사람 말은 뭔가 내가 보니까 나한테 마음에 든다 그 얘기 아니야. 응? 그건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단 말이야. 주관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건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다.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학은 학 그런데 이거 원래 윤리학은 에틱스라고 그러죠. 에틱스. 요거 아까 이 에토스라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토스. 이거는 아까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다듬어진다고 그랬죠.
이성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뭐 반응도 뭐 얻고 이런 거 훈련 습관들이고, 그때 그 정서 이성에 의해서 절제되는 의지 감정의 복합체, 요게 에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윤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에틱스 S라고 붙여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왜? 학문적 의미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무슨 학문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학문이 아니다. 학문일 수 없다. 객관적 학문일 수 없다. 그렇게 한때 주장했어요. 논리심리자들이. 그래서 윤리학이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이 큰일 났다. 이 윤리학 하던 사람들은 저게 사실이면 뭐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조금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나와요.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영국 사람인데 좋다 나쁘다가 단순히 감정 표현이냐?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은 자동차, 뭐 쉽게 좋은 자동차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쓰죠. 야, 저거 좋은 차야. 근데 이 표현 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좋은 차다 그럴 때는 그죠, 안전하다, 잘 달린다, 고장 잘 안 난다, 그죠? 값도 합리적이다. 이런 등등의 사실들이 다 묶여 있는 표현이 좋다지.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거 좋아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무관하다 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사실은 가치는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뭐 자연주의, 오류 어쩌고 그러면서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막 죽여. 여기는 사람을 죽여도 돼. 사실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사람 죽인다고 나까지 죽이는 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 가치가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다 죽이면 나도 죽여도 되지 뭐. 근데 그거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로부터 가치가 안 나온다 했는데 또 잘 듣다 보니까 나오는 측면도 있어. 이게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 평가라는 게 철저하게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해서 생겨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감정 표현에 불과한 주관적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헤어란 사람이에요. 뭐 거기까지 들어갈 건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업명 속에, 윤리적 논쟁 속에는 학문적 의미, 객관화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포함된다. 아까 좋은 차라고 하는 이 평가에는 좋은 차라고 하는 평가, 이건 가치 판단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죠. 저 차는 좋은 차야 할 때 가치. 여기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실 판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잘 달린다, 값이 싸다, 고장이 안 난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사실 판단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윤리학이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거 없고, 이렇게 몇 가지 갈래로 현대 윤리학의 논쟁이 규범 윤리의 한 세 가지 갈래하고, 그 다음은 신주의 어떤 공격을 받고 나서 이제 싱어나 논리주의라든지 뭐 여기 공리주의라든지 지금 이 사실 판단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해와 같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윤리학적 어떤 그 타당성 또는 보편성 또는 어떤 학문성을 저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그 실생활의 문제에 가면 첨예하게 가치에서는 부딪혀요. 그런 점에서 가치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제 중간 결론입니다. 그 밖에 또 할 얘기는 있는데 그거 자꾸 하면 이제 너무 방만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뭐 머릿속 들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지럽기만 하지. 자,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의견 뭐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객관 주관이라는 걸 내립지키기보다 같이 묻는다면 어떤 저런 논쟁들이 훨씬 통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관념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을 하되 또 그것이 어떤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또 여러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가변성을 인정을 한다면 그 주관 객관은 말이 워낙에 대비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주관은 주인이 본다는 거고, 그죠? 한자말로. 객관은 손님이 본다는 게 손님. 나 아닌 여러 사람이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컨트라스트 대비가 돼요, 대비가.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그 범주예요. 어떤 사건을 놓고 기술할 때 여러 사람이 봐서 기술한 거냐, 여러 사람이 동의한 거냐,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만 동의한 거냐 라고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수가 본 거를 우리는 보통 신뢰하고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걸 보다 덜 신뢰하죠. 그게 신뢰의 문제예요. 그건 범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그 거짓말 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하나의 그 보편적인 예.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런 그 현실 상황에서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타협하는데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끝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뭐 누군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기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타협해보자.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뭐 저는 그쪽은 난 모릅니다만 그럴 겁니다. 교수님 2차 전쟁이 끝나고요. 그럼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죠? 2차 대전. 예, 그때 전부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 20세기 초에. 예. 아. 이 논쟁이 이때는 이것이 서로 뭐 그런데 인간 자체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인간 하면 잠깐 배우겠지만 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인간 이해의 도덕을 포함해서 윤리라는 건 인간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 문제에 대한 심오한 반란이 있었어요. 전통에 대한 전통적으로 인간을 보던 그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자들. 그래서 전통에 주어진 걸 다 거부합니다.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이성, 합리성, 무슨 실천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지혜, 덕, 품성, 그걸 그 사람들은 삶의 현상에서 어디서 경험 못했거든요. 뭐 신의 사랑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사유를 전통으로부터 받은 모든 교육적 테마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건 어떤 존재인가? 과거엔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단 말이죠.
또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아주 고귀한 존재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 인간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건 탁월성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그런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뭐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가다듬어. 그러면 너는 훌륭한 인간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무슨 본성이냐? 지가 만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실존하기 전에 본질이 있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신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걸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설계도가 먼저 있어요. 그죠? 그 설계도에 근거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 폼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미 나는 실현해야 될 잠재적 본성이 있어. 그걸 구현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못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도덕적 성패가 분명히 가려져서 이미 예정되어 있어. 나는 그걸 할 건가 못할 건가.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보던 그 시선이 양차대를 겪으면서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동물이 짐승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가 없어. 야. 신이 있다고? 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같은 건 없어. 본질이 있다면 그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후속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인간의 삶의 의미는 뭐야 도대체? 의미 어디 찾아? 의미가 어디가 있어? 의미가 없지. 부조리, 앞살이지. 부조리. 함정인 의미 찾지 마라. 그런 거 없어. 지금 저 선생님 그 가치의 흐름을 예. 정리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도개구리가 이제 처음에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18세기에 흉이 이제 그건 좀 좋다. 예. 실존적인 입장에서 와야 된다. 아니 실존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 실존 입장에서 윤리는 감정의 표현이다. 감정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그 관념론적 예, 의무론. 예. 제가 사실 다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도 있었죠.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딱이 논리가 이 학자가 맞다. 첫 번째 뭐 아리스토텔레스님, 카트님, 뭐 슈니, 벤자민 다그 시대의 주장은 맞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거 다 아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와서는 섞어서 써요. 섞어서. 예, 근데 그 섞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국면에 가면 합의가 안 돼요. 큰 틀에서는 합의했는데 막상 앉아서 서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건 이건데 아닌데 이건데 안 된다. 아까 낙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안락사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 공유집사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돼요. 고통을 줄이잖아요 일단 그죠? 그다음은 생명 연장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안락사. 예. 지금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그 뭐 아까 얘기한 몇몇 사람들이 그 뭐 피터 싱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까 헤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맥킨타이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양보를 조금씩 해요. 그런데도 이런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국면에 가서 어떤 판단을 하라 그러면 그 자신의 입장을 앞에 내세워요.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타협할지 몰라도 막상 현장 국면에 가면 그게 잘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갈등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기 바빠요. 뭐 서로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지금의 대세는 그렇더라. 대세는 가장 큰 흐름은 저거 영미를 중심으로 보면 영국과 미국 영어권을 보면 공리주의인 것 같아요. 공리주의. 그게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어르신 결과만 보고 판단해.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거 뭐 잠깐 뭐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인간 사상이 그런 거지 뭐. 덮고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7번째 글 인간 이 글도 아까 가치 얘기도 좀 조금 미완성의 글 비슷했지만 이 인간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보충 설명할 거고 이 얘기는 쉽습니다. 그 대신 비교적 우리가 읽은 글 중에 아마 가장 쉬운 글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죠. 인간. 이번에는 인간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영역에는 대단히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을 모두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로 우리는 과거와 현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전례를 따라 인간이라는 게 뭐냐?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도 우리는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는 여러 성질들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두 가지 주제로. 첫째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특이한 아주 독특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며 그래서 동물의 여러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들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은 유기체이고 감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며 운동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충동, 예컨대 자기 보존의 충동이나 투쟁의 충동 또는 생식의 충동 같은 여러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고등 동물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 명백히 다른 여러 동물의 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물류에 속하는 하나의 종이라는 거죠. 물론 종종 시인은 인간의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해왔다. 하지만 내가 알고는 개 가운데는 일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이 있다. 아마도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들과 한 가족이며 예컨대 개나 암소 같은 것들이 우리의 아우나 누이 동생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을 흔히 말하듯이 원숭이로부터는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진화론에 호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떤 학문상의 동물학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이건 뭐 하나만 한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뭐 그냥 동물이다 말이죠. 다만 독특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목할 만한 동물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나 기껏해야 희미한 흔적으로밖에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전 동물계에 군림하여 지배하고 자연의 가장 무서운 식객으로서 그로부터 이득을 취할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실로 어설프게 만들어진 동물이다. 약한 시력, 거의 유명무실한 후각, 열등한 청각 등 이런 것들이 명백히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에게는 갈퀴 발톱과 같은 자연의 무기들이 거의 없다. 인간의 완력도 미미하다. 인간은 빨리 달리거나 신속하게 헤엄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벌거벗고 있어서 대다수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쉽게 추위나 열기 같은 것 때문에 죽곤 한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존속할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인간은 어설프게 만들어진 다른 동물들,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소멸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소박해요. 너무 단순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시력이 약하지 않대요. 인간의 시력이 그 생존을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보는 만큼 색채를 미세하게 구별하는 동물이 없대요. 생존에 필요해서 그렇게 개발된 거래요. 그리고 후각이 약하다 그러죠. 인간 물론 후각이 약합니다. 개코에 비하면 훨씬 약하죠. 그런데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없었대요. 그게 후각이 퇴화한 거래요. 땅으로 기어다닐 때는 수시로 다른 친구들의 자취를 탐지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직립보행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퇴화한 거예요. 후각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코가 땅에다 코를 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후각이 퇴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더라? 벌거벗는 거. 이것도 털이 없다 인간은.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했을 때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사바나 기후 그 숲을 이렇게 짧은 숲풀이 쫙 있는단 말이죠. 거기 나서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했는데 털이 있으면 땀이 나서 뛰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진드기나 뭐 이런 거 달라붙어 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버린 거라 그래요. 수만 년 거치면서 버린 거, 털을 버린 거래요. 그래서 훨씬 효과적으로 사냥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인간종이 있어요. 무슨 네안데르탈인, 크롬마뇽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절면하고 사람 이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자기 체력을 바꾸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두뇌에다 투자해가지고 뇌를 키운 거예요. 물론 더 큰 뇌의 친구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효율화하더라. 그러니까 인간 유기체가 상당히 진화론적으로 효율화시킨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말하는 것처럼 별볼 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인간 유기체가 상당히 지금 자연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또 뭐 청각도네. 청각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못 듣는데 인간은 그렇죠. 멀리 서는 거 잘 못 듣잖아요. 개가 잘 듣잖아요. 개가 그렇죠? 고양이도 잘 듣고. 근데 인간의 말의 이 억양의 미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파악해서 그 분절화된 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했대요. 주파수에 귀가 청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목소리라든지 그 아주 미미한 변화.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명확히 캐치하잖아요. 아와 어를. 그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작은 차이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청력도 그렇게 어설픈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 시각에서 보면 어설플 수 있지만 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설픈 게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뭐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소멸했을 법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 나섰다. 인간은 대단히 위험한 수많은 동물들을 절멸시켜버렸다. 또한 그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붙잡아서 가축으로 만들었다. 그는 지구의 외모를 바꾸어 놓았다. 비행기나 산 꼭대기에 자연을 내려다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온갖 것들을 얼마만큼 변경시켜 놓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은 지구를 떠나 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인간이라는 종의 절멸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인간의 수가 너무 많게 된다는 사실이다.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동물계를 지배하고 지구의 면모를 바꿔놓을 만큼 이런 영향을 보여주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우리나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성에 의해서다. 지성 또는 이성. 인간은 매우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가공할 만한 하나의 무기, 곧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 비록 그것이 가장 고등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지적이다.
물론 우리는 원숭이나 고양이 또는 코끼리에서도 지성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이룬 인간의 성취를 설명해 준다. 인간의 성취는, 인간의 지배력은 지성 내지는 이성에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에 지르지 않는다. 이성, 지성이라 했지만 이건 아주 잠정적이단 말이죠. 인간은 단순히 다른 동물들에 비해 뛰어난 지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또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지성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인간이, 그리고 인간만이 아주 독특한 일련의 성질들을 보여준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 5가지이다. 즉, 기술, 전통, 진보,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반성이다. 반성.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능력, 성과, 성취 이런 걸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죠. 그러면 먼저 기술을 놓고 보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가 직접 만들어낸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있다. 몇몇 다른 동물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이를테면 원숭이는 곧잘 막대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고도 고된 작업을 통해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형적으로 인간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인간적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기술은 결코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또한 사회적 존재, 아주 독특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적 존재가 아니었다면 기술은 결코 개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동물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흰개미나 개미는 경이로운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이다. 인간은 전통에 힘입어 사회에서 성장한다. 전통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여러 본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간은 그것을 배운다. 전통에서 습득하는 것을 다시 습득하는, 이어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고도로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겠죠. 하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뚜렷이 구별하는 데에는 전통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은 진보한다, 발전한단 말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간다. 누적적으로 발전한다. 쌓아가면서 발전한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른 동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인류, 즉 사회가 배운다. 인간은 창조적이다. 다른 동물들은 대개 세대 간에 고정된 알을 넘겨주고 있는데 반해, 즉 본능적인 알을 전해준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각 세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며 또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따금 불과 한 세대 사이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알미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혁의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 흔히 과학혁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진보가 생물학적인 진화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없으나 우리는 전통 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적적으로 적어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술, 전통, 진보 이들은 모두 다음 넷째 이것, 즉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사고의 이러한 특성은 간단한 언명으로 쉽게 요약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언제나 개별적인 것, 즉 구체적인 것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반면 인간은 추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보편적 개념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인간 기술의 최대 성과들도 바로 이 능력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수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추상은 단지 보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나 가치와 같은 관념적 대상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전 동물계를 지배하고는 생물학적 한목적성의 법칙으로부터 독특하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독립성을 뚜렷이 보여준 두 가지 사례, 즉 과학과 종교만 잠깐 소개해 보겠다. 동물이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목적에 결부되어 있다. 이 표현이 앞서 말한 생물학적 한목적성입니다. 동물은 어떤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본단 말이죠.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찾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 자신이나 그 종에 유용한 것만 보고 이해한다. 그의 사고는 철저하게 실천적, 실용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오직 인식 그 자체를 위해 어떠한 실천적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대상들을 탐구하기도 한다. 인간은 객관적인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과학을 구축해 왔다. 이게 뭐 초등학생 정도를 놓고 하는 얘기 같으면 뭐 그럴싸한데, 이건 조금 생각해본 사람들이 보면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 앞에 추상하는 능력, 그래서 보편적 개념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건 추상 요거는 abstract라고 하는데, 그 한자말로 쓰면 사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상은 버린다는 말이고, 추상은 뽑아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추상을 하면 사상을 하게 돼 있고, 그죠? 사상을 하면 추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뭘 뽑아내는 거냐? 버리는 것 말고. 뽑아내는 것은 어떤 개체들의 군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집합에서 공통된 것을 뽑아오네요. 보통 공통 특성. 추상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겁니다. 보편 개념입니다. 보편 개념. 보편자. 공통 특성을 이미지화해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보편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말은 다 하나같이 보편 개념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특수한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보편입니다. 말 자체가 보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통성을 뽑아낸다는 말은 여기에 개체적인 특성, 개별적인 특수한 것들, 개별 특수성은 사라지는 거, 사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 개념을 통해서 사고한단 말이죠. 사고한다. 그래서 수인이 뭐니 이런 거 많죠. 수뿐만 아니라 개념 전체가 인간을 사용하는 개념 전체가 과학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념은 보편입니다. 보편입니다. 이 보편을 통해서 사고하고 수를 통해서 계산한다는 게 인간을 얼만큼 그 자유롭게 한다고 해야 되나? 편리하게 한다 해야 되나? 그 와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철학자인데, 그 방학 때가 돼서 숲속에 별장을 빌려서 잠시 쉬러 갔어요. 갔더니 그 벽난로 그 안에 다람쥐가 봄에 와서 새끼를 낳았어요. 갑자기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놀라서 새끼들을 다칠까봐 하나씩 물고 날라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 양반이 보기 한 5-3마리 새끼였는데 이걸 다 날랐어요. 근데 자꾸 들락거려요,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왜 들락거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람쥐 눈에는
안에 이렇게 모여있던 새끼들 모양하고 밖에 이렇게 약간 모양을 달리 흩어놓으니까 전부가 나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 보여. 이거 뭔가 완전 빠트지 않나 해서 걱정이 다 탔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사람 같으면 숫자로 쓰잖아. 숫자로. 유치원 선생님이 야 번호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면 몸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것을 그 다람쥐는 특수한 것을 그냥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사태를 이해하고 정리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인간의 행하는 뭐 인간도 동물인 한 생물학적 한목적성 말이 좀 그런데 목적에 부합한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뜻은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 목적이 뭐겠어요? 생명체가 갖는 목적이 뭐겠어요?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 그죠? 그러니까 생존이 물론 잘 생존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존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체는 누구나 어떤 존재든 인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은 생물학적 목적성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을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가?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뭐라 그랬어요? 과학과 종교에서 보자면 이 두 활동은 이 문화적 활동은 이런 그 생존에 직결되는 것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간은 본성상 알고자 한다. 알고 싶어 한다. 암 그 자체가 목표다 말이죠. 다른 거 없고 그냥 아는 게 목표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뭐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지식 자체가 진리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진리 그 자체가 생존 직접 도움은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탐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한목적성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사례, 과학적 탐구의 행위. 이거는 생물학적 한목적성에서 벗어난 행위처럼 보인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 탐구는 없어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연구비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탐구만 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 없어요. 물론 사소한 의미에서 인간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사소한 의미에서. 저기 뭔 일이지? 한번 쳐다본다든지 그런 정도라면 얘기하라. 그런데 과학적 탐구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투입해야 돼요. 지난한 작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아무 목적 없이 한다. 그냥 당신을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 없죠. 없겠죠. 그 다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그 보면 이제 그 밑에 종교 얘기는 10분 것이었다가 15분쯤 후에 하겠습니다. 네.